음성 테스트 아, 네네. 음성 잘 들릴까요? 이렇게 하울링 들립니까? 적었는데. 네. 말씀하시면 아,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저희 오늘 이제 저희 3일차, 네,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론 및 제도에 대해서, 네, 설명을, 네, 하루 종일, 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참여하신 것 같아서, 네, 하루가, 네, 되게 길게 느껴질 것 같은데, 이 교육 자체가 되게 이제 빡빡하잖아요.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하루에 8시간 강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과정이 예전부터 이제 그렇게 설계가 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강의 자체가 되게 좀 빡빡하게 네,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틀 이제 첫날 둘째 날 아마 오전까지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한번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어제 이제 개인정보 기술 쪽을 하셨고, 이제 오늘 네, 제도 쪽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다 객관식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고, 각각 이제 20문제씩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그 시험을 이제 염두에 두고 네, 오셨을 거고, 이 시험 자체가 이제 교육을 신청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데, 시험 자체도 이제 합격률이 좀 높지 않아서 좀 부담이 좀 많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요 3과목은 사실은 좀 약간 전략 과목 같거든요. 그래서 뭐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제도와 이제 절차,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내용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업 시간 잘 들으시고, 네, 뭐,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쭉 보시면, 시험 볼 수 있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 소개를 잠깐, 네, 드리면요. 네, 저는, 네, 김경하라고 하고요. 사실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돼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 때 제가 1번입니다. 1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이 자격제도 자체가 201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거든요. 12월 달에 첫 번째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이 2021년도에 처음에 이제 제정이 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가 공공기관에 한해서 이제 의무화되면서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영향평가 기관, 우리 이제 제도 자체는 영향평가 기관을 통해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다 보니까 영향평가 기관들이 이제 감리업체, 이제 컨설팅 업체 등등 지정이 되어서 영향평가를 수행을 했었었고요. 이제 1년 차가 되는 시점에 이제 영향평가를 잘하고 있는지를 이제 그때 당시 행안부에서 이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영향평가 이제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영양평가 기관이 전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영양평가가 생각만큼 그렇게 이제 품질 좋은 영양평가가 지금 진행되지 않는 좀 이슈가 있어서 그에 당시에 이제 그러면 영양평가 수행 인력의 자격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자, 교육을 하고 시험을 붙은 사람만 영양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제 1차 제도 개선이 되면서 이 교육 과정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때 이후로 쭉 이어져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첫 번째 시험이 2012년도 12월 달에 있었고 한 60명 정도 봤었는데 그때 6명 정도 붙었던 것 같아요. 10% 정도 합격을 했었는데 제가 운이 좋게도 1번에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인명평가에 지금 이제 붙으시는 분들은 다 제 뒤로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뭐 인명평가 제도에 좀 애정이 있고요. 네, 이 제도가 되게 그 개념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잘 안착이 되고 또 발전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는 저희가 6시까지 잡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적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좀 빨리, 가능하면 교육의 원래 묘미는 좀 빨리 마치는 것에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조금이라도 좀 일찍 마칠 수 있으면 좀 맞춰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네,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네, 진행을 하고, 예, 10에서 15분 정도는 꼭 쉬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점심시간도 조금은 좀 여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예, 언제라도 예, 시험 관련된 것은 좀 그렇지만 네, 질문 주시면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험이 제일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객관식이 이제 60점 만점이죠. 20문제, 20문제, 20문제 세 영역에 네, 60점이 있고 나머지가 이제 실습 플러스 이제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뭐 특별히 네, 뭐 어려움은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것이고 주관식 이제 마지막 문제를 이제 가장 좀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문제를 보면 이게 어떤 의도로 출제되었는지 그걸 잘 캐치를 못 하셔가지고 네, 그냥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좀 교육을 하면서 조금 이제 말씀을 계속 좀 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강의 중에 계속 좀 설명을 드리고 강조를 할 거니까요. 그런 사항 중심으로 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론과 제도 쪽을 할 거고요. 예, 크게 보면 영양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과 이제 지표에 대한 설명과 이제 품질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지표가 있는데요. 지표가 이제 127개인가? 네,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리면 오늘 못 끝냅니다. 네, 오늘 못 끝내기 때문에 예, 지표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제 그냥 중요한 거 중심으로만 쭉 하고 넘어갈 거고요. 제도 먼저 설명을 드리고 품질 관리 설명드리고 남는 시간에 지표에 대해서 좀 리마인드 차원에서 왜냐하면 지표 자체가 우리 앞에서 배우셨던 법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와 거의 일대일로 매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표를 이해하기보다는 그 앞쪽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과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표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 몇 점 몇 점 몇 지표에 대한 설명 그 지표에 대한 내용들은 제시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식의 이제 문제 유형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지표는 제시가 되기 때문에 예, 영양평가 지표를 다 외우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지표 내용을 보면 다 대부분 다 법 또는 안전사고 조치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지고 요거 개인정보보호법 어느 부분에 대한 내용이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예, 그 시험 요 3파트에서 시험 보실 때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이제 연료평가 제도입니다. 저희 뭐 20문제가 나가는데요. 이 제도 관련된 문제가 한 3분의 1 정도 이제 비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료평가 제도는 다 그냥 법에 있는 내용들 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그냥 공부만 하시면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평가의 이제 개요인데요. 영양평가는 뭐 첫날, 둘째 날 쭉 들으셨지만, 영양평가라고 하는 제도가 사실 뭐 개인정보보호법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이제 환경영양평가, 교통영양평가, 뭐 이런 영양평가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양평가는 기본적으로 미리 하는 거다, 사전에 하는 거다. 이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 영양평가란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새로운 정보 시스템의 도입이나 기존에 운영 중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등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 이것이 이제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 임팩트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 예측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네, 사전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리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이 구축 변경 등 완료되기 전에 사전에 파악하고 그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인연 평가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개인정보 이제 정보 사회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개인정보가 안 쓰이는 곳이 없잖아요. 특히나 요즘 인공지능 맥락에서 개인정보가 없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이제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반대급부로 개인정보의 어떤 침해, 오남용, 네, 등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변화의 속도가 이제 워낙 빠르다 보니까 잠깐 실수로 잘못된 시스템이 오픈이 되면 그걸로 인한 파장이 상당히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네, 만들어지기 전에, 네, 안전한 상태로 오픈을 하자. 이 개념으로 인력 평가의 이제 필요성이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기술적,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역평가 제도는 2021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이 제도에 대한 부분은, 요 부분은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2021년 9월 달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발효가 되었고요. 당해년도에 예년평가 기관들이 최초로 지정이 되었고, 2012년도에 이제 추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개인정보 예년평가 수행 안내서가 이제 발간이 최초로 이제 되었고요. 네, 이 수행 안내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정보화진흥원, 네, 니아가 이제 이 개인정보 예년평가 제도를 총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2년 12월 달에 이제 영역평가 자격제도 전문 교육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계속 이제 뭐 제도도 개선이 되고 수행 안내서도 개정이 되고 계속 해왔고요. 2016년도에 니아에서 이제 키사로 네, 이 이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이제 5년간의 이제 유예기간, 이 유예기간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기존에 이미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이던 시스템들은 영향평가를 안 받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 중이던 시스템은 5년 동안의 이제 유예기간을 줬었었고요. 그래서 2015년, 16년도에는 영향평가 사업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네, 완전 화랑기였던 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 이제 15년, 16년도까지는 영향평가 인력이 꽤 많이 배출이 되었어요. 예, 합격률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낮지는 않았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어렵기는 했지만, 네, 그래서 요때가 이제 지나면서 인연평가 수요가 많이 조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작년, 뭐 올해 이렇게 보면 1년에 한 200에 300건 정도 인연평가가 수행되고 있는 걸로,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이어져 오다가, 네, 뭐 2025년도에 요즘 AI가 이제 워낙 핫하다 보니까 AI 관련된 지표가 좀 추가가 되면서 29개 평가 분야 121개 평가 지표로 지금 현재 상태로 이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다른 분야 영향평가 제도 말씀드렸죠. 뭐 환경 영향평가, 교통 영향평가 다 이제 사전에 하는 것이고요. 생각해 보면 뭐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네, 당연히 이 건물이 지어지면 주변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고려하지 않고 건물이 올라가면 교통 대란이 일어나겠죠. 대란이 일어난 다음에 고치려고 하면 도로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구조도 바꿔야 되고, 주차장의 어떤 넓이, 주차장의 출입구를 어느 쪽에 들지, 이런 것들이 다 뒤늦게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되면 이 건물을 다 뜯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그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네, 도로를 어떻게 넓히고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주차장의 출입구는 어디로 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것이 교통 영향 평가입니다. 개인정보 영향 평가도 마찬가지죠. 네, 사후에 하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로 인해서 제대로 조치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네, 미리 설계할 때, 네,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 뭐 저비용 또는 거의 비용 들지 않고서도 안전하게 네, 시스템을 이제 오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향평가 이제 기대 효과인데요. 네, 뭐 1번, 2번, 3번 뭐 좋은 얘기들이 있지만 제일 이제 큰 것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내재화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앤 바이 디폴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코드 안에, 프로그램 안에 또는 뭐 프로세스 안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내재화가 되면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그러니까 시스템이 돌아가는데도 지장이 없으면서 안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바이 디폴트 얘기를 하면서 한 두 가지 사례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예전에 이제 통신사에서, 통신사에서 이제 해킹을 당해서 뭐 100만 건 이상 개인정보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리점의 아이디, 대리점이 마치 이제 조회하는 것처럼 접속을 해서 100만 건의 개인정보를 털어간 케이스인데요. 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통신사 같은 경우에 대리점이 되게 위험한 영역입니다. 그죠? 네, 알바생들도 많고, 계약직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관리가 잘 안 되는 영역이죠. 대리점에서 개인정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러면 대리점에서 접속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대리점은 이제 일단 리스크가 높은 거죠. 그런데 대리점의 특성은 손님이 와야 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리점에 발급된 아이디에서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조회할 수 있는, 이용자 수가 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하루에 100명 이상, 하나의 아이디에서 100명 이상의 이용자를 조회하는 것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분석을 해서 대리점의 아이디, 대리점으로부터 접속이 들어오면 하루에 접속할 수 있는, 조회할 수 있는 이용자 수를 100명으로 프로그램 로직으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100명이 넘어가면 승인 절차를 태우도록 가는 거죠. 그냥 프로그램 안에 코드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 KT 같은 그 사고는 발생하지 않겠죠. 하루에 100명밖에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뭐 별도의 솔루션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 로직 안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이제 병원 같은 데 가보면 병원에서 예전에 이제 환자 번호 또는 이제 환자 이름, 생년월일, 나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전광판에 표출이 되고 부르고 이런 걸 했었죠. 근데 요즘 큰 병원 가보시면 도착번호라는 체계가 있습니다. 네, 병원에 도착해서 키오스크에 이제 그 환자 번호를 넣으면 도착 번호라고 매일매일 랜덤한 순차적인 번호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다음부터 그날 그 병원에서는 그 번호를 가지고 저를 인증을 하거나 저를 이제 확인하게 되게 되거든요. 제 개인정보가 노출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게 다 시스템 안에 그 병원에서 환자를 부르거나 처방전을 내리거나, 아니면 뭔가 검사를 받을 때 모든 것이 그 환자 도착 번호라고 하는 번호를 가지고 환자를 식별해서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시스템 코드 안에, 설계 안에 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개인정보가 바깥으로 표출될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후에 이미 시스템 오픈한 다음에 이걸 만들겠다라고 하면 프로그램 다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시스템 만들 때부터 그런 것들이 설계에 이제 내재화가 되어 있으면, 네, 문제가 없겠죠. 그죠? 쉽게 이제 적용이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 영역평가의 중요한 의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끔씩 우리가 영역평가, 가끔씩은 아니, 실제로 이제 현장에 가보면 개인정보 영역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법에 있는 그 체크리스트 가지고, 법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반쪽짜리, 평가밖에 안 됩니다. 이 PBD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원초적으로 설계적인 관점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 이 고민들을 영역평가하시는 분들이 조금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이제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이제 좋은 의미가 되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지 아주 오픈하기 전에 문제를 발견하고 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예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설계 단계에서 조치를 하면, 그건 코딩을 하면 되잖아요. 네, 상당한 규모의 이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영향평가는 이 1, 2, 3번의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영향평가가 제대로 된 영향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영향평가 관련된 법 규정입니다. 네, 우리 뭐 설명 자료도 물론 있지만 그냥 법조항과 고시를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향평가라고 합니다. 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의미가 다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 운용으로 인하여인데 첫 번째가 공공기관의 장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 영향 평가의 최종 책임은 공공기관의 장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때도 공공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공문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PO가 아니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개인정보 파일 운용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잖아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사전에 한다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위험 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 영향평가는 우리가 보통 진단, 감사는 주로 문제점을 찾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영향평가는 위험 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 까지가 영향평가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진단감사와 달리 영향평가에는 개선사항을 정말 현실적이고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 내재화될 수 있는 아주 전문적인 내용으로 개선사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되죠. 네, 제출까지 해야 이제 끝나는 것이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파일 운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개인정보 파일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했겠 쪽은 뒤에서 이제 저희가 볼 겁니다. 뭐 참고로 EU의 이제 GDPR 35조에서도 그 프라이빗 데이터 프로텍션 바이 디자인 앤 바이 디폴트라고 하는 그 영역 평가 제도가 이제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요. 외국의 약간 컨셉은 좀 달리 높은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영역 평가를 해. 요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해라고 하면 많은 이제 기관들이, 처리자들이 기준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이제 기준을 정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항은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영향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 평가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 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평가기관이라고 하는 지정제도가 있는 겁니다.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지정제도가 있고요.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할 때는 평가기관에 의뢰해야 된다죠. 스스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평가기관이 아닌 자에게 의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평가기관을 통해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부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삼자 제공 여부, 정보주체 권리를 해야 할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고려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항 보호위원회는 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보호위원회에 제출하면 보호위원회가 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증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거 잘못된 것 같다. 네, 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네, 앞으로 좀 제대로 하세요.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시해야 한다는 아니고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프로세스는 인정평가 기관이 인정평가를 하고 보호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보호위원회에서 품질 점검을 합니다. 품질 점검이라고 하는 게 영향평가를 충실하게 제대로 하였는지를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결과를 평가기관 또는 이제 공공기관에게 피드백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잘 안 고쳐져요. 네. 5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 파일을 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의 개념 당연히 아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32조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하는 그 조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파일을 이제 운영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 두 달 안에 그 개인정보 포털
네, 개인정보 포털에 이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그때 영향평가를 했다면 그 결과를 함께 이제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보호위원회는 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7항이 이제 보호위원회가 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호는 생략을 했는데요. 네, 지정을 이제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1항에 따른 영향평가 기준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이제 위임이 되어 있고요. 헌법기관들이 있습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 이제 영향평가 관한 사항은 이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들의 이제 규칙에 영향평가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이 없으면 여기는 이제 안 해도 되는 거겠죠. 11항은 이제 공공기관 이외입니다. 공공기관 외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파일 운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된다. 네. 잘 안 하죠, 그죠? 저희가 사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좀 짧게 하는 데도 있고 좀 크게 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워낙 지금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과징금 규모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보시면 영향평가 등 이제 이런 자율적인 이제 안전조치, 보호조치를 추가적으로 하면 이 30%까지 이제 감경이 됩니다. ISMS-P는 50%죠. 50% 감경이 되는데 영향평가도 내가 스스로 노력을 했다를 입증하면 30%까지 감경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해야 이제 감격이 되는가 이게 이제 선례가 없다 보니까 네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보위에서도 네 이 계속 이제 최근에 뭐 사고가 나면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거 민간에도 영향 평가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순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제 민간 분야도 일정 정도 의무화에 가까운 또는 의무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연평가는 우리나라에서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나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런 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의 니즈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자격을 따놓으시면 네, 나쁠 거는 없어요. 나쁠 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조 내용도 머리 쭉 보시면, 네, 뭐 중요한 내용들 다 있죠. 그다음 이제, 시행령 35조가 이제 아까 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시행령 35조 요 조항이 제일 중요한 조항이시. 이거 시험에 잘 나올, 시험 내기 되게 좋은 것 같죠, 그죠? 예, 법 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파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에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파일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파일은 수기문서도 개인정보 파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청서 이런 거를 파일에다가 파일이라고 하는 게 그 뭐죠? 문서고에 이런 박스 떼기에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또는 인덱싱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으면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개인정보 집합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기문서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파일로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반드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의무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물로 돌아가는 형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가 1호, 2호, 3호, 4호가 있습니다. 1호가 구축 운영 변경하려는 개인정보 파일로서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민감 정보 또는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 파일입니다. 5만 명 기준이죠. 5만 명 이상 민감 정보, 고유 식별 정보이고요. 두 번째가 연계입니다, 연계. 구축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 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 파일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두 개가 있는데요. A라는 시스템은 뭐 100만 명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시스템은 10만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만 명의 정보들이 이 50만 명, 100만 명의 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결국 같은 놈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요 전체가 다 영향평가 의무 대상이다. 네, 결국 같은 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계하여 50만 명이면 네, 의무 대상이 되고요. 단독으로 100만 명이면 의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5만 명, 50만 명, 100만 명. 요 기준 네, 뭐 거의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항은 33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 체계 등 개인정보 파일의 운영 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 파일입니다. 대신 이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공공기관의 시스템 구성을 보면 1차 구축을 한 다음에 고도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오픈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또는 뭐 이미 구축하고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새로운 기능, AI, 인공지능, 무슨 챗봇 기능, 새로운 기능들이 애드온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는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받은 후에 네, 개인정보 검색 체계 등 개인정보 파일의 운영 체계, 즉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이나 개인정보의 안전 서포 조치와 관련된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면 그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서는 추가로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변경된 부분에 한해서 수행을 하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그 시행령 37조인데요. 영향평가 시 고려 사항입니다. 앞에서 이제 정보체 수, 삼자 제공 여부, 뭐 위험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여부,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또 이제 추가로 이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영향평가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부분들이 또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건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향평가의 기준이 38조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영향평가의 이제 기준은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의 종류, 성질, 정보 주체 수,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개인정보 안전 서포 조치의 수준 및 그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개인정보 침해의 이제 위험 요인별 조치 여부, 이 법, 네, 그 밖의 법, 이 영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의무 위반, 법 위반 사항, 에 대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항은 33조 제2항에 따라 영역 평가를 의뢰받은 평가 기관은 평가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 운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 요인을 분석 평가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35조 제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 또는 변경하기 전에 그 영향평가서를 개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향평가기관이,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으로 인해서 그 침해가 있으면, 즉 5만, 50만, 100만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이 운용 또는 변경되려고 하는 경우에 미리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영향평가 기관에게 의뢰하여야 되죠. 의뢰를 하면 영향평가 기관은 실제 투입이 되어서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영향평가가 끝나면 그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해서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공기관의 장은 그 결과서를 보호위원회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영향평가서에는 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 평가 분야 및 항목, 평가 기준에 따른 침해의 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분석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 및 개선 계획, 그 밖에 영향평가의 결과, 그다음에 요약본이 있습니다. 요약본. 네, 이게 이제 3년 전인가 아마 추가된 내용인데요. 영향평가서가 있고 요약본이 또 있습니다. 요약본. 네, 그래서 보고서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서 요약보고서, 요약본도 같이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이제 보호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항 유포에 따른 영향평가서 요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포탈에, 네, 개인정보 파일, 포탈에 들어가 보시면 공공기관이 수행한, 해서 제출한 요약문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리고 일부 이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들어가 보면 스스로, 스스로 공개한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면, 뭐 약간 뭐 보호 수준 평가할 때 가점을 준다거나 약간 이제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항이 보호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연령 평가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개인정보 연령 평가에 관한 고시를 이제 이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연령 평가 개인정보 연령 평가에 관한 고시입니다. 고시에서는 이제 그 세부 기준과 절차를 이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지표가 있어요. 영양평가 지표는 영양평가 수행 안내서에 지표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양평가에 관한 고시는 목적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영양평가 용어 정의는 뭐 앞서 말씀드렸고 대상 기관의 정의는 공공기관을 의미합니다. 영양평가 기관은 앞서 말씀드렸고요. 대상 시스템은 영양평가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파일이죠. 근데 실무적으로 보면 그게 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가 보고서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단위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안에 하나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안에 개인정보 파일이 5개가 들어있으면 보고서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기준으로 하나를 작성하면서 그 안에 5개의 개인정보 파일이 포함된다라는 내용을 보고서에 같이 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나머지는 뭐, 다음 이제 3조가 연령평가 기관을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참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개인정보 연령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위원회에 이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네, 뭐, 4조는 이제 인연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인연평가위원회는 이제 5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5조가, 인연평가 인력에 대한 자격이 됩니다. 네, 자격 요건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시험에, 네, 그냥 예전 기억에 급한 거죠. 뭐, 이번에 나온다, 안 나온다는 알 수는 없고요. 네, 자격 요건은 여러분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 인력 평가 인력은 일반 수행 인력과 고급 수행 인력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뭐 감리사 같은 경우에도 일반 감리원과 이제 수석 감리원 나눠지듯이 일반 수행 인력과 이제 고급 수행 인력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 수행 인력은 별표 1에 따른 전문 인력 자기를 갖춘 사람 플러스 CPPG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특이한데요. CPPG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 나에 해당이 되면 이제 일반 수행 인력 자격이고요. 이 고급 수행 인력 자격은 1호에 따른 일반 수행 인력 자격을 갖춘 후 5년 이상 영역 평가 분야 수행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기술사, 정보관리 기술사, 컴퓨터 시스템 운영 기술사, 정보통신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이제 수행 실적이 있는 사람이면 고급 수행 인력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뭐 고급 인력이 됐다고 해서 우리 수석감리원처럼 뭐 그 단가를 더 높여주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요거는 요 구분이 있는 이유는 평가 기관을 지정할 때 지정 기준에 고급 수행 인력이 많으면 가점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지 영역평가 수행할 때는 나중에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고시에 나와 있고 평가 지정 기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시험 문제 낼 때는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요. 한번 꼼꼼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항이 제1항에 따른 네, 영양평가 수행 인력은 제6조 제2항에 따른 전문 교육을 희수하고 제6조 제3항에 따른 전문 인력 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영양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있죠. 개나 소나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평가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인력에 대한 이 자격 요건이 이제 여기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형평가 수행 인력은 이 교육, 지금 이제 받고 계신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시험을 합격하시면 이제 전문 인력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이수하고 인증서를 받아야지만 인형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일반 인력 있죠? 일반 수행 인력의 자격 요건에 네, 별표 1에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사 당연히 되고요. 기사, 네, 보안기사, 정보처리 기사, 취득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역평가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사람, 감리원 플러스 1년, 네, C사, CISSP 플러스 1년, ISMSP 심사원이 있습니다. ISMSP. 네, 5항이.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 5호에 해당되는 분, 플러스 요 나목에 따라서 CPPG가 있는 분은 일반 수행 인력 자격이 있고요. 고급 수행 인력의 자격은 가나다에 해당이 되면 이제 고급 수행 인력 자격이 있습니다. 예, 뭐 특이한 사항은 1, 2, 3, 4는 1년 이상의 이제 수행 경력을 요구하는데요. ISMSP는 네, 자격만 있으면 됩니다. 네, 뭐 당연히 ISMSP 있는 분은 이걸 다 만족하겠지만 그냥 상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ISMSP가 있으면 이 사람이 경력을 따로 검증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네, 일반 수행 인력의 자격을 갖춘 걸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전문 교육인데요. 네, 전문 교육입니다. 네, 전문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이제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자체가 인터넷진흥원이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 이제 그 전문 교육기관의 장은 그 키사죠. 인터넷진흥원 장은 이 수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영역 평가 전문 인력 인증서를 교부한다. 네. 이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네. 자격을 받으면 3년 동안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요 4번, 3번, 4번 요것도 시험 문제 뭐 낼 만한 거예요. 전문 교육기관의 장은 사망에 따른 전문교육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 2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 계속 교육을 해야 됩니다. 매 2년이 경과한 자니까요.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교육을 해야 되죠.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격 유지를 위해서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계속 교육을 네, 이수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 안에 네, 이수를 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종료되니까 인증서가 날아가겠죠. 네, 그래서 인증서 요거 예, 합격하시고 이거 날아가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유효기간 3년이고 2년이 지나면 계속교육, 즉 보수교육을 받게 되고요. 네, 그 1년 기간 안에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유효기간 3년이 지나가 버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말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계속교육을 이수를 하면 다시 3년짜리 인증서가 나간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기타 이제 별표가 있고요. 뭐, 심사는 이제 75점이 넘어야 인연평가 기관으로 이제 지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9시 49분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네, 10시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